이 사람 아니었으면 난 그날 죽었어. 30년이 지나서야 저는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1987년 그 겨울 산속에서 벌어진 일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상당한 두 병사를 실어 나르는 구급차 안에서도 병원 응급실에서도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냥 실수였다고 하던데. 하지만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한 평범한 신병이 목숨을 걸고 선임을 구한 그 순간, 그리고 그 일을 덮으려는 사람들의 음모, 30년간 아무도 모르게 묻혀있던 진실이 있었어요. 왜 그 신병은 자신의 어깨가 빠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나를 구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진실은 30년간 숨겨져야 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신병이 마지막 순간까지 찾고 있던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평범한 사람들 속에 숨겨진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알림도 꼭 설정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을 되돌려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87년 겨울, 경기도 어느 산골의 사단 부대였습니다. 그 시절 군대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내무반은 20명이 빽빽이 들어찬 긴 방이었고, 난방은 가운데 놓인 기름난로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겨울이면 병 모서리는 성에가 끼고, 새벽에 일어나면 물병이 얼어있기 일쑤였죠. 화장실은 건물 끝에 따로 있어서 밤에 볼일을 보려면 추위를 무릅쓰고 나가야 했습니다. 나는 박철수, 22살에 입대해서 벌써 1년 반을 넘긴 선임병이었습니다. 별 탈 없이 조용히 군 생활을 마치고 싶었어요. 말썽도 부리지 않고 앞에 나서지도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내는 게 목표였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부모님은 아들이 군대에서 무사히 지내기만을 바랐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편지에는 항상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몸 조심하고 사고 치지 말고 빨리 제대해라. 저도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시간만 채우면 되는 거라고요. 박철수, 예. 최 중사가 부르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 중사는 40대 초반의 직업군인으로 표정이 늘 굳어 있었어요. 웃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죠. 신병 하나 들어온다. 내가 챙겨라. 알겠습니다. 제대로 가르쳐. 사고라도 나면 너도 가만 안 둔다. 예, 중사님. 며칠 뒤 송영만이라는 신병이 우리 내무반에 배치됐습니다. 첫인상부터 남달랐어요. 대부분의 신병들은 들어오자마자 어리둥절해하거나 겁에 질려 있기 마련인데 영만은 달랐습니다. 차분하게 주변을 둘러보고 침상 배치를 확인하고 개인 정비함 위치를 파악했어요. 마치 이미 군대 경험이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영만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인사를 시켜도 고개만 까딱하고 밥을 먹을 때도 혼자 구석에 앉아 조용히 떠넘겼어요. 나이는 20살이라고 했는데 왠지 나보다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송영만. 예. 군장 정리법 알려줄게. 이리 와봐. 처음 며칠간 영만에게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줬습니다. 군장 싸는 법, 총기 손질하는 법, 구보 대열 맞추는 법. 영만은 한 번 들으면 바로 따라했어요. 똑똑한 녀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영만이 가르쳐준 것보다 더 정확하게 해내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총기 분해 조립 같은 경우 제가 설명하기도 전에 이미 순서를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너 전에 해본 적 있어? 아니요. 처음입니다. 그런데 손놀림은 처음 하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신기한 건 영만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뭔가 고마워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병이 선임한테 뭘 미안해하나 싶었지만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성격이 그런가 보다 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벽 점호 후 아침 식사를 하는데 영만이 밥을 거의 안 먹더라고요. 김치 몇 개만 집어먹고 수저를 놨습니다. 그것도 이틀째였어요. 왜 안 먹어? 배가 안 고파서요. 거짓말인 게 뻔했습니다. 신병 때는 밥이 유일한 낙인데 안 먹을 리가 없잖아요. 뭔가 속상한 일이 있나 보다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영만이 다른 선임들한테 자주 갈굼을 당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잘못한 건 없었는데도 그냥 신병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그 시절엔 그런 게 당연하다고 여겨졌으니까요. 송영만, 너 어디 출신이야? 서울입니다. 서울 어디? 강남구요. 서울에서도 잘 사는 동네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하고 얌전할까 싶었습니다. 보통 그런 동네 애들은 좀 까불거나 자신감이 넘치기 마련인데요. 그날 저녁 점호 후 자유시간에 영만을 불렀어요. 송영만, 이리 와봐. 개인 정비함에서 사탕 몇 개를 꺼내서 건네줬습니다. 부모님이 면회 왔을 때 사가지고 온 것들이었어요. 먹어. 괜찮습니다. 먹으라고. 신병 때는 단 게 최고야. 영만은 사탕을 받아들었는데 그때 눈에 뭔가 글썽이는 게 보였어요. 고작 사탕 몇 개 준 것 가지고 눈물을 글썽이다니. 얼마나 외로웠으면. 고맙습니다. 뭘? 같은 내무반이잖아. 그 후로 영만과 나 사이에는 묘한 끈이 생겼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신경 쓰게 됐어요. 영만이 빨래를 하면 내 것도 함께 널어주고 내가 야간 근무를 서면 영만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줬습니다. 큰 말 없이도 서로를 챙기는 사이가 됐죠. 어떤 날은 영만이 내 군장을 미리 정리해 놓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제가 영만 대신 청소 당번을 서기도 했어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서 우리는 전우가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영만을 보면 궁금했어요. 이 친구가 정말 20살 신병이 맞나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행동이 너무 침착했고 판단력도 뛰어났어요. 마치 이미 많은 걸 경험해 본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묻지는 않았어요. 군대에서는 서로의 사정을 깊이 캐묻지 않는 게 예의였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영만이 나를 바라보는 그 특별한 눈빛의 이유를,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말이에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12월 들어서면서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졌고 눈이 계속 내려서 부대 주변 산들이 온통 하얀 담요를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그런 날씨에도 훈련은 계속됐습니다. 내일 산악행군 나간다. 최 중사가 공지를 했을 때 내무반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겨울 산악행군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차가운 공기에 폐가 아프고 군장은 무겁고 발은 미끄러지기 일쑤였죠. 완전 군장이다. 개인 장비 빠뜨리는 놈 있으면 가만 안 둔다. 예, 중사님. 그날 저녁 모두들 개인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군장, 침낭, 개인화기, 탄약, 취사도구까지. 하나라도 빼먹으면 산에서 큰일 날 수 있으니까요. 영만도 자기 침상에 앉아서 군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꾸 군장 버클 부분을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뭐 문제 있어? 아니에요. 영만은 고개를 저었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저도 가까이 가서 봤더니 군장 어깨끈을 조이는 버클 하나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야, 이거 위험한데?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괜찮을 게 뭐야? 무거운 거 담고 산 올라가다가 끊어지면 어쩌려고?
하지만 신품으로 교체받으려면 며칠이 걸렸고 내일 당장 산악행군을 나가야 했어요. 영만도 그걸 알고 있어서 말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저는 제 개인 정비함에서 끈 하나를 꺼냈어요. 예비용으로 가지고 있던 낙하산 끈이었습니다. 이걸로 보강해봐. 이런 것까지. 됐고, 이리 내봐. 영만의 군장을 받아서 끈으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버클이 끊어져도 끈이 받쳐줄 수 있도록 말이죠.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하루 이틀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영만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눈빛에는 고마움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기상 나팔과 함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기상 10분 안에 집합. 추위 때문에 모두들 부르르 떨면서 군장을 메고 밖으로 나왔어요. 입에서 나오는 입김이 하얀 김으로 피어올랐습니다. 오늘 목표는 3고지다. 점심시간까지 도달해야 한다. 최 중사가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3고지까지는 약 7km, 고도차 500m 정도였어요. 평소 같으면 어려운 코스가 아니었는데 눈이 쌓인 상황에서는 2배로 힘들어집니다. 출발. 대열을 맞춰서 부대를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포장도로였지만 10분쯤 지나니까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눈이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곳도 있었고 얼음이 얇게 엉 곳은 미끄러워서 조심조심 걸어야 했습니다. 영만은 제 뒤에서 묵묵히 따라왔어요. 가끔 뒤를 돌아보면 씩씩하게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군장도 문제없이 메고 있더라고요. 1시간쯤 걸었을 때였습니다. 잠깐 휴식. 최 중사가 손을 들어 대열을 멈췄습니다. 모두들 길가에 주저앉아서 물을 마시고 담배 한 대씩 피웠어요. 저도 영만 옆에 앉아서 물통을 꺼냈습니다. 어때?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영만은 멀쩡해 보였지만 자꾸 어깨 부분을 만지작거렸어요. 아무래도 임시로 고친 군장이 신경 쓰이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점심 먹고 나서 제대로 고쳐주마. 감사합니다. 휴식이 끝나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오르막이었어요. 경사가 가팔라지면서 숨도 가빠지고 다리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시간 정도 더 올라가니까 정말 가파른 구간이 나왔어요. 거의 45도 경사에 눈 때문에 발판도 불안정했습니다. 로프를 잡고 올라가야 하는 정도였죠. 조심해서 올라가라. 한 명씩. 앞 사람이 올라가고 그 다음 사람이 올라가고 순서대로 천천히 올라갔어요. 제가 먼저 올라가고 영만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송영만, 천천히 와. 예. 영만이 로프를 잡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왔을 때였어요. 탁!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만의 군장에서 무언가 떨어져 나갔어요. 버클이었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부러진 거였죠. 갑자기 무게 중심이 뒤로 쏠리면서 영만의 몸이 뒤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로프를 잡고 있었지만 무거운 군장이 뒤로 당기니까 균형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아! 영만이 짧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로프를 놓칠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생각할 새도 없이 몸을 앞으로 던졌습니다. 영만의 군장끈을 움켜잡았어요. 동시에 제 다른 손으로는 바위를 붙잡고 온 힘을 다해서 영만을 끌어당겼습니다. 둘 다 바위에 배를 대고 엎드린 채로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아래쪽으로 굴러떨어졌다면 최소한 10m는 굴렀을 거였습니다.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었죠. 괜찮아?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영만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서웠을 거예요. 저도 무서웠으니까. 야, 송영만, 박철수, 뭐 하는 거야? 아래쪽에서 최 중사가 소리쳤습니다. 군장이 고장났습니다. 올라와. 다행히 영만은 군장을 버리지 않고도 올라올 수 있었어요. 제가 영만의 군장을 같이 들어 올렸거든요. 무겁긴 했지만 버릴 수는 없었으니까. 정상에 도착해서 군장을 다시 제대로 고쳐줬습니다. 예비끈과 철사로 단단히 묶어서 앞으로는 문제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영만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라 더 진지하고 무거운 감정 같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뭘 같은 부대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영만이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서 이 친구가 방금 일을 단순한 실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점심을 먹고 다시 부대로 돌아오는 길에 영만은 계속 조용했어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죠.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취침 시간이 되어서 모두들 잠자리에 들었는데 영만이 제 침상으로 조용히 왔어요. 박철수 선임. 응?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 소리 또 하면 뭘로 때릴 거야? 영만이 작게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 뒤에도 뭔가 진지한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임은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왜긴 왜야? 같은 내무반이고 전우잖아. 전우. 영만이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마치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 것처럼. 영만아. 예. 너도 나한테 뭔가 있으면 도와줄 거지? 네. 당연히요. 그때 영만의 대답은 너무 진지했어요. 농담조로 한 질문이었는데 영만은 정말 진심으로 대답했거든요.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그날이 영만의 마음에 무언가 깊은 각인을 남긴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저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영만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은혜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훗날 제 목숨을 구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산악행군 이후로 영만과 저 사이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를 게 없었어요. 여전히 영만은 말수가 적었고 저도 큰 소리치는 타입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서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특히 영만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그냥 선임을 보는 시선이었다면 이제는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움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내무반에는 김상철과 이진우라는 이등병 2명이 있었어요. 둘 다 영만보다 몇 개월 먼저 입대한 선임이었는데 성격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상철은 후임들한테 꽤 까칠했어요.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신병들을 유독 괴롭히는 버릇이 있었죠. 야, 송영만. 어느 날 저녁 자유시간에 김상철이 영만을 불렀습니다. 예. 너 오늘 구보할 때 대열 흐트러뜨렸지? 그런 적 없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 내가 똑똑히 봤는데. 사실 영만은 구보할 때 대열을 흐트러뜨린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다른 신병들보다 훨씬 정확하게 뛰었거든요. 그런데 김상철이 트집을 잡고 있는 거였죠. 팔굽혀펴기 20개. 네. 영만은 별말 없이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습니다. 부당한 일이었지만 군대에서는 선임의 말에 따르는 게 원칙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있었지만 직접 나설 수는 없었어요.
제가 끼어들면 오히려 영만만 더 괴로워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는 이진우까지 합세했습니다. 송영만, 너 어제 내 세탁물 정리 안 했지? 저는 제거만 했는데요. 거짓말 하지 마. 내가 시켰잖아. 이진우는 영만한테 아예 시킨 적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영만이 자기 일을 빼먹은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 영만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밥도 예전처럼 잘 먹지 않고 자유시간에도 혼자 구석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영만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만이 빨래를 하러 가는 걸 봤어요. 세탁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제 빨래도 함께 들고 있더라고요. 야, 내 것까지 왜 해? 그냥 같이 하는 김에요. 됐어. 내 거는 내가 할게. 하지만 다음 날에도 영만은 또 제 빨래를 가져다 줬어요. 말리는데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어찌 보면 자기 나름대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식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방식으로 답하기 시작했어요. 야간 근무가 있는 날이면 영만 대신 제가 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송영만, 오늘 내가 야간 근무야. 아, 제가 대신 서겠습니다. 박철수 선임이? 응, 내가 할게. 김상철이나 이진우가 뭐라고 하면 저는 그냥 내가 서고 싶어서 서는 거야 라고 했어요. 선임인 제가 그렇게 말하면 그들도 더는 뭐라고 할 수 없었거든요. 또 어떤 날은 제가 부식으로 받은 음료수나 과자를 슬쩍 영만 침상에 놓아두기도 했어요. 직접 주면 영만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아무도 모르게 놓아뒀죠. 처음에는 영만이 누가 놓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알더라고요. 선임. 뭘 선임. 나도 안 먹는 거 그냥 놓은 거야. 고맙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라. 하지만 영만의 표정은 밝아졌어요. 누군가 자기를 챙겨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아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겨울 한복판의 어느 밤이었어요. 그날은 특히 추웠습니다. 기름난로를 떼어도 내무방 곳곳에서 찬바람이 들어왔고 모두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려고 했어요. 그런데 새벽 3시쯤 갑자기 난로가 꺼졌습니다. 기름이 떨어진 거였죠. 보급품 창고에서 기름통을 가져와야 했는데 그 시간에 나가는 건 규정 위반이었어요. 하지만 기름을 넣지 않으면 모두가 추위에 떨며 새벽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일어나서 옷을 입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기름통을 가져오려고 했죠. 그런데 문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만이었어요. 뭐 하려고? 기름 가져오려고요. 혼자? 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안 돼. 둘이 같이 나가면 더 위험해. 그럼 선임이 혼자 가는 것도 위험하잖아요. 영만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해도 따라올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둘이 함께 나갔어요. 보급품 창고까지는 내무반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새벽 공기가 얼굴을 찌르듯 차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코 안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창고 문을 열고 기름통을 찾는데 영만이 손전등을 비춰줬어요. 말없이 하지만 정확하게 제가 필요한 곳을 비춰줬죠. 이거다. 기름통을 들고 돌아오는 길에 순찰을 도는 당직사관과 마주칠 뻔했어요. 저희는 재빨리 건물 그늘에 숨어서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영만이 제 팔을 잡더라고요. 긴장한 제스처였지만 동시에 걱정 마세요. 함께 있으니까라는 의미 같기도 했어요. 다행히 당직사관은 지나갔고 저희는 무사히 내무반으로 돌아왔습니다. 난로에 기름을 넣고 다시 불을 켰을 때
잠들어 있던 동기들이 따뜻해진 걸 느꼈는지 편안한 표정으로 뒤척였어요. 고생했어. 선임도요. 자러 가자. 그런데 침상에 누우면서 영만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임, 왜? 저, 정말 고맙습니다. 선임이 없었다면, 그만해라. 민망하게. 하지만 영만의 목소리에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단순히 오늘 일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선임은 저한테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특별한 게 뭐야? 그냥 같은 내무반 전우잖아. 아니에요. 저한테는 영만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끝내 하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영만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저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약을 구해다 주고 훈련에서 지쳤을 때는 슬쩍 제 장비를 대신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 보였어요. 뭔가 결심한 것 같은, 다짐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때 영만이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다짐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리고 그 다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해 2월은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연일 영하 2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계속됐고 눈은 거의 매일 내렸어요. 부대 주변 산들은 완전히 눈에 파묻혀서 평소에 다니던 등산로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런 중에 사단에서 중요한 평가가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번 달 말에 BCT 평가단이 온다. 최 중사가 긴급 소집을 걸고 공지했습니다. BCT는 기본 전투 훈련 평가로 사단 전체의 실력을 점검하는 중요한 행사였어요. 평가 결과에 따라서 부대 전체의 평판이 달라지고 간부들의 진급에도 영향을 미쳤죠. 특히 산악 전투 부분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한다. 모든 훈련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예, 중사님. 그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평가를 앞두고 훈련이 강화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문제는 날씨였습니다. 2월 15일 그날 아침 기상청에서 특보가 내렸어요.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강설량이 시간당 3c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파주의보도 함께 발령됐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들으면서 내무반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이런 날씨에 야외 훈련을 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창밖을 내다보니 벌써부터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세게 불어서 눈발이 비스듬히 날리고 있었어요. 시야가 100m도 안 보일 정도였죠. 이런 날씨에 훈련을 할 수 있을까? 글쎄, 취소되겠지. 아무래도. 동기들끼리 수군거렸지만 다들 불안했어요. 부대에서는 웬만해서는 훈련을 취소하지 않았거든요. 정오쯤 중대 간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무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간부들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이런 날씨에 산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지만 사단장님 지시가 중대장과 최중사 그리고 다른 간부들이 격론을 벌이는 소리였어요. 목소리 톤으로 봐서는 중대장이 훈련 취소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시간 뒤 결과는 달랐어요. 집합. 최중사의 호각 소리에 모두들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은 더 세게 내리고 있었고 바람 때문에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오늘 예정된 산악 종합훈련 예정대로 실시한다. 동기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사단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다. BCT 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날씨를 핑계로 훈련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다. 최 중사의 표정도 밝지 않았어요. 하지만 명령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죠. 목표는 칠고지. 완전군장으로 이동해서 전술훈련 실시 후 귀대한다. 칠고지는 부대에서 가장 높고 험한 산이었어요. 평상시에도 오르기 힘든 곳인데 이런 날씨에 간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출발 시간은 오후 2시. 준비 시작. 예, 중사님. 내무반으로 돌아와서 군장을 싸는데 모두들 말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투덜거리거나 농담이라도 했을 텐데 그날은 분위기가 심각했습니다. 이거 진짜 위험한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눈이 이렇게 오는데. 그래도 사단장님 명령이니까. 영만도 조용히 군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뭔가 걱정되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만아,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오후 2시 완전 군장을 하고 밖으로 나갔을 때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눈은 더 많이 내리고 있었고 바람은 더 세졌어요. 시야가 10m도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에 올라간다는 건 정말 무모한 일이었죠. 대열 정렬. 최 중사가 소리쳤지만 바람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도 않았어요. 모두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목도리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대장이 마지막으로 최 중사에게 뭔가 말했어요. 중사님, 정말 괜찮겠습니까? 사단장님 명령입니다. 해야죠. 혹시 사고라도 나면 조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 중사도 불안해하는 게 표정에 드러났어요. 출발. 대열을 맞춰서 부대 정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눈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걸어서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은 감각이 없어졌고 발가락도 시린했어요. 군장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대열 흐트러지지 마. 최 중사가 계속 주의를 줬지만 눈 때문에 앞사람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간격을 좁혀서 걸어야 했는데 그러면 또 넘어질 위험이 있었죠. 영만은 제 바로 뒤에서 따라왔어요. 가끔 뒤를 돌아보면 묵묵히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어요. 1시간쯤 걸었을 때 첫 번째 휴식을 했습니다. 10분간 휴식. 모두들 길가에 앉아서 숨을 돌렸어요. 그런데 몸이 너무 차가워져서 움직이지 않으면 더 추웠습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것 같은데. 시야가 전혀 안 보여. 길도 제대로 안 보이고 동기들이 불안해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걱정됐습니다. 평소에 다니던 길인데도 눈 때문에 완전히 달라 보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산 정상까지 올라간다는 건 정말 무모한 일 같았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휴식 끝. 출발. 다시 걷기 시작했는데 점점 경사가 가팔라졌어요. 그리고 눈은 더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곳도 있었고 발을 디딜 때마다 미끄러졌어요. 조심해서 가라. 한 명씩. 가장 위험한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최 중사가 더욱 신경 쓰며 지시했습니다. 그곳은 경사가 심하고 아래쪽이 낭떠러지인 곳이었어요. 평상시에도 위험한데 눈과 얼음 때문에 더욱 위험해졌죠.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걷던 한 동기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모두들 긴장했습니다. 더 조심해.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눈은 더 세게 내리고 바람은 더 강해졌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만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뭔가 결심한 것 같은 표정을 봤어요. 마치 무슨 일이 있어도 선임을 지키겠다는 의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결심이 곧 현실이 될 거라는 걸. 칠고지로 향하는 길은 점점 험해졌습니다. 출발한 지 3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절반도 못 올라간 것 같았어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바람은 더 세져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깐 휴식. 최 중사가 손을 들어 대열을 세웠어요. 모두들 지쳐서 거의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오고 눈썹과 콧수염에는 얼음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물 마시고 10분 후 출발한다. 저는 물통을 꺼냈는데 물이 반쯤 얼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추웠다는 뜻이었습니다. 영만도 제 옆에 앉아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제 쪽을 신경 쓰며 보더라고요. 선임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는?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영만의 표정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하나? 1시간 반 정도? 이 날씨에 정말 갈 수 있을까? 동기들이 불안해하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도 솔직히 걱정됐습니다. 날씨는 계속 나빠지고 있었고 모두들 체력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휴식 끝. 출발. 다시 걷기 시작했는데 이제부터가 진짜 험한 구간이었어요. 길이 점점 가팔라지고 양쪽으로는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 아래 땅이었어요. 낮에 녹았다가 밤에 얼어서 눈 밑에 얇은 얼음층이 있었거든요. 조심해서 가라. 미끄러우니까 천천히. 최 중사가 계속 주의를 줬지만 이미 몇 명이 넘어졌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모두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구간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그곳은 경사가 거의 40도 정도 되는 급경사였는데 폭이 좁아서 한 명씩 지나가야 했습니다. 오른쪽은 바위 절벽이고 왼쪽은 15m 아래로 떨어지는 낭떠러지였어요. 한 명씩 천천히. 앞 사람이 먼저 지나가고 그 다음 사람이 지나가고 순서대로 조심스럽게 건너갔어요. 제 차례가 됐을 때 최 중사가 특별히 주의를 줬습니다. 박철수, 특히 조심해. 발 디딜 곳 확인하고 가라. 예, 중사님. 저는 군장끈을 다시 한번 조이고 천천히 발을 내디뎠어요. 첫 걸음은 괜찮았습니다. 두 번째 걸음도 무사히 넘어갔어요. 그런데 세 번째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발을 디딘 곳에 눈이 푹 꺼지면서 그 밑에 얼음층이 드러났어요. 매끄러운 얼음 위에 발이 헛디딘 거였죠. 순식간에 몸이 기울어졌습니다. 아! 균형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몸이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중력에 의해 아래쪽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군장 때문에 몸을 가누기가 더 어려웠어요. 손으로 바위를 잡으려고 했지만 장갑 때문에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철수야. 뒤에서 영만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이미 경사 아래로 미끄러지고 있었어요. 5m쯤 미끄러진 순간 다행히 작은 나뭇가지에 손이 걸렸습니다. 간신히 매달릴 수 있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10m 아래가 바위였거든요. 떨어지면 크게 다칠 게 뻔했습니다. 박철수. 위에서 최 중사가 소리쳤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다쳤나? 아직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나뭇가지가 너무 가늘어서 언제 부러질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손에 힘이 점점 빠지고 있었습니다. 위에서는 병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하지?
로프는? 로프로는 안 닿아. 누가 내려갈 수 있나? 하지만 아무도 쉽게 내려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잘못하면 두 명이 다 떨어질 수 있었거든요. 최 중사는 무전기를 꺼내서 본부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여기 구조대 요청합니다. 병사 한 명이 추락해서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대가 와도 이 날씨에 산까지 올라오려면 최소한 시간은 걸릴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점점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위에서 영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 돼. 위험해. 최 중사가 만류했지만 영만은 이미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중사님, 저 혼자 갈 수 있습니다. 송영만, 너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안 떨어집니다. 영만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잠시 후 위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만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영만아, 오지 마. 위험해. 제가 소리쳤지만 영만은 대답 없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영만은 정말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한 발씩 확인하면서 손으로는 바위나 나무 뿌리를 잡으며 내려왔습니다. 몸을 최대한 낮춰서 무게 중심을 아래로 두고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했어요. 10분쯤 지났을 때 영만이 제 옆에 도착했습니다. 선임 괜찮으세요? 영만아, 왜 내려왔어? 너까지 위험해져. 괜찮습니다. 올라가요. 영만이 제 허리춤을 잡았어요. 그리고 자기 몸으로 저를 받치면서 조금씩 위로 밀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요. 제가 받칠게요. 영만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한 걸음씩 정말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영만이 아래서 저를 떠받치고 저는 위에 바위나 나무를 잡으며 올라갔어요. 그런데 중간쯤 올라갔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만이 저를 밀어 올리려고 힘을 쓰는 순간 영만의 발이 미끄러진 거예요. 영만의 몸이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왼팔이 바위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으윽! 영만이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냈지만 저를 놓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잡고 온몸으로 저를 밀어 올렸습니다. 영만아, 괜찮아? 괜찮습니다. 계속 올라가세요. 하지만 영만의 목소리에서 고통이 느껴졌어요. 마침내 안전한 곳까지 올라왔을 때 둘 다 눈 위에 엎드려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영만아, 팔은? 영만이 왼팔을 움직여 보려고 했는데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픈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영만의 왼쪽 어깨 인대가 부분적으로 파열됐었어요. 저를 밀어 올리면서 무리한 힘을 쓴 거였죠. 괜찮나? 최 중사가 달려와서 영만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다. 저는 괜찮습니다. 영만이 일어나려고 했지만 왼팔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때 제가 영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만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별 말씀을요. 영만이 작게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날의 일은 우리 둘 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목숨을 구해준 은혜로, 영만에게는 드디어 갚은 빚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일이 곧 영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구조 헬기가 도착한 건 사고가 난 지 2시간 뒤였습니다. 영만과 저는 부대 의무실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곧바로 시내 병원으로 후송됐어요. 영만의 어깨 인대가 부분 파열됐고 저는 저체온증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부대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큰 사고가 났을 때는 동기들이 걱정도 하고
무슨 일이었는지 궁금해하기 마련인데 그날은 모두들 조용했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것처럼요. 영만아, 팔은 어때? 괜찮습니다. 영만은 왼팔을 삼각건으로 메고 있었지만 별말 없이 지냈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평소보다 더 말수가 적어졌죠. 며칠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중사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박철수, 이리 와봐. 예, 중사님. 그날 산에서 일어난 일. 정확히 어떻게 된 거였지?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제가 미끄러져서 떨어졌는데 송영만이 구해줬습니다. 그래. 최 중사가 뭔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송영만이 왜 혼자 내려간 거지? 위험하다고 말렸는데도. 그게 저를 구하려고 명령도 안 했는데 혼자 행동한 거잖아. 최 중사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구해준 건데요. 그건 그렇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야. 이해하지?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만이 갑자기 다른 부대로 전출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송영만? 왜? 규정 위반이래. 무슨 규정 위반? 잘 모르겠어. 위에서 결정된 일이라고 하던데. 동기들도 정확한 이유를 몰랐어요. 그냥 갑자기 전출 명령이 내려왔다는 것만 알 수 있었죠. 저는 영만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영만아, 정말 전출 가는 거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영만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지시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지시 불이행? 그날 산에서 제가 임의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나를 구해준 건데. 선임, 괜찮습니다. 영만의 표정은 체념한 것 같았어요. 마치 이미 모든 걸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영만이 짐을 싸는 걸 도와주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확히 무슨 일인지 말해봐. 간부들이 회의를 했대요. 그날 사고에 대해서요. 그래서 사단장님이 훈련을 강행한 건 문제가 될 수 없으니까 다른 이유를 찾아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저의 단독 행동을 문제 삼기로 했대요. 영만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폭설 속에서 무리하게 훈련을 강행한 건 사단장의 지시였습니다. 안전을 무시한 채 BCT 평가만 생각한 무리한 결정이었죠. 하지만 그걸 인정하면 사단장의 책임이 되니까 다른 핑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만을 희생양으로 삼기로 한 거였습니다. 보고서에는 뭐라고 적혔는데? 병사의 부주의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 인근 병사가 즉시 구조 조치를 취했으나 해당 병사는 지휘관의 통제를 벗어난 단독 행동을 했음이라고 적혔대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영만이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한 걸 단독 행동이라고 표현한 거였죠. 그래서 징계를 받는 거야? 전출 처분이요. 다른 부대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합니다. 영만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영만이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영만을 배웅했어요. 트럭에 짐을 싣고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영만아, 미안해. 왜요? 내가 나를 구해줬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선임 잘못 아니에요. 영만이 작게 웃었지만 그 웃음이 씁쓸해 보였어요. 나중에 저녁하면 꼭 연락해. 네, 그럴게요. 하지만 그것이 영만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영만이 떠난 후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날의 사고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최 중사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행동했고 다른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더 엄격해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동기 하나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송영만은 왜 갑자기 전출 간 거야? 글쎄, 잘 모르겠어. 뭔가 문제라도 있었나? 저도 정확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어요. 말해봤자 누구도 믿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몇 달 후 저는 전역을 했습니다. 저녁식 날 최 중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박철수, 군 생활 수고 많았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날 산에서 일어난 일은 그냥 잊어버려라. 예, 이미 끝난 일이고 다시 꺼낼 이유도 없잖아. 최 중사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영만이 자신의 어깨를 다쳐가면서 저를 구해준 일을,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영만이 부당한 처분을 받은 일을 말이에요. 저녁 후에 영만을 찾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도 모르고 어느 부대로 전출됐는지도 몰랐거든요. 가끔씩 영만 생각이 났을 때마다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에 파묻혀 살게 됐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영만이 전출 후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찾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건 30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전역 후 3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가끔씩 영만이 생각날 때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도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2017년 가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혹시 박철수 선생님 맞으시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는 송영만의 딸입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송영만. 30년 전 그 이름을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송영만. 혹시 그 송영만이 맞나요? 네. 1987년에 함께 군 생활을 하셨던. 맞습니다. 맞아요.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영만 소식을 듣게 된 거였죠. 영만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돌아가셨다고요? 네. 폐암이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허탈했어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을 찾고 있었어요. 아버지 유품 정리를 하다가 선생님 이야기가 나와서요. 제 이야기가요? 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선생님을 찾으셨거든요. 찾았다고요?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언제든 좋습니다. 이틀 후 서울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젊은 여성이 먼저 저에게 다가왔어요. 박철수 선생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송다연입니다. 송영만의 딸이고요. 다연 씨는 영만을 닮았어요. 특히 눈빛이 영만과 똑같았습니다. 조용하면서도 진실한 그런 눈빛이었죠.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군대에서 선생님한테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고.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영만이한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항상 그러셨거든요. 박철수 선임은 자신의 은인이라고. 은인이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정작 영만이 저를 구해줬는데 영만이 저를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제가 선생님을 찾은 이유가 있어요. 다연 씨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유품인데요. 이걸 선생님한테 드리라고 하셨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어요. 낡은 사진 한 장, 편지 봉투 하나, 그리고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사진은 아버지가 군 생활할 때 찍은 거예요. 선생님도 나와 있어요. 사진을 보니까 정말 30년 전 내무반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영만과 제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둘 다 정말 어려 보였어요. 그리고 이 편지는 아버지가 선생님한테 쓴 마지막 편지예요. 마지막 편지요? 병원에서 마지막 며칠 동안 쓰신 거예요. 선생님을 꼭 찾아서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편지 봉투가 떨렸어요. 30년 만에 영만의 마지막 말을 듣게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 녹음기는 뭔가요? 그게 좀 특별한 거예요. 다연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아버지가 군대에서 전출당하기 전에 몰래 녹음한 거라고 해요. 간부들이 회의하는 내용을요. 간부들 회의를? 네. 그때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셨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그 은폐 과정이 녹음되어 있다는 말이었거든요.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연 씨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오래된 녹음기라서 음질이 좋지 않았지만 대화 내용은 분명히 들렸어요. 이번 사고건으로 사단장님께 보고 어떻게 올릴 거야? 최중사 목소리였습니다. 사단장님이 폭설 경보 무시하고 강행 지시했다고 보고할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지? 송영만 그놈이 멋대로 행동한 걸로 하자. 지휘관 통제 벗어난 단독 행동이라고. 하지만 박철수를 구한 거 아니야? 그건 결과고 과정에서 명령 위반했다고 하면 돼. 억지 아니야? 억지라도 어쩔 수 없어. 위에서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어. 녹음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영만을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계획적으로 모의한 거였죠. 아버지가 어떻게 이걸 녹음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의무실에서 치료받고 있을 때 간부들이 바로 옆방에서 회의를 했다고 해요. 우연히 들은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해서 일부러 녹음기를 켜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영만이 이미 눈치챘던 거였어요. 자신이 희생양이 될 거라는 걸. 그럼 영만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저한테도 최근에야 말씀하셨거든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성격이 그러셨어요.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걸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 영만의 성격이 떠올랐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었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전출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힘드셨어요. 전출간 부대에서도 문제 있는 사람 취급받으셨고 전역 후에도 취직이 잘 안 됐어요. 그 기록 때문에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열심히 사셨어요. 결혼해서 저를 낳으시고 공사장에서 일하시면서도 저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영만이가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날 선생님을 구한 걸 평생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자랑스러워 했다고요? 네. 내가 평생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선생님을 찾으셨던 거예요.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제가 고마워해야 하는 건데. 편지를 읽어보세요. 아버지 마음이 다 담겨 있을 거예요. 다연 씨가 편지 봉투를 건네줬습니다.
30년 만에 받는 영만의 편지였어요. 봉투에는 떨리는 글씨로 박철수 선임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30년 동안 가슴 한구석에 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모두 올라왔어요. 영만이 저를 찾고 있었을 때 저는 일상에 묻혀 영만을 잊고 살았던 거죠. 다연 씨, 네, 영만이한테 정말 미안해요. 선생님이 미안해할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선택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30년이 지나서야 영만의 진심을 알게 된 게 편지를 읽을 준비가 됐을 때 다연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철수 선임은 내 평생 은인이다. 그분 덕분에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카페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영만의 편지를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받는 전우의 마지막 인사. 무슨 말이 적혀 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 편지를 썼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조용한 방에 앉아 편지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편지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철수 선임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길어야 몇 주라고 하더군요. 30년 동안 선임을 찾고 싶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때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선임은 아직도 그날 일을 저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렇다면 정말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철수야, 그날 산에서 난 너를 구한 게 아니다. 내가 내게 먼저 베푼 마음을 나는 잊지 않았다. 기억하나요? 처음 내무반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을 때, 선임이 사탕을 주셨던 걸. 그때 저는 정말 외로웠거든요. 집에서 온 편지도 없었고, 면회 오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선임이 저를 챙겨주셨죠. 말없이 따뜻하게. 군장이 고장났을 때도, 제가 다른 선임들한테 갈굼당할 때도, 새벽에 기름이 떨어졌을 때도, 항상 선임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분을 꼭 지켜야겠다고. 그분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마음을 돌려드려야겠다고. 그래서 그날 산에서 선임이 위험에 빠졌을 때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나를 살린 건 내가 먼저 보여준 따뜻함이었다. 전출을 당한 후에도 전역을 하고 나서도 저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평생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부대에서 힘들었던 시간도 사회에 나와서 어려웠던 시간도 모두 견딜 수 있었어요. 선임을 구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결혼해서 딸을 낳았을 때 아내한테 말했어요. 우리 딸이 착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까요. 선임 덕분에 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남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기쁨을 알게 되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죽은 후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제 무덤에 한번 와주세요. 그때 못다한 경례를 받고 싶어요. 그리고 선임도 평생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선임 같은 분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셔야 세상이 따뜻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고맙습니다. 철수 선임. 나의 평생 은인이자 영원한 전우에게. 송영만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죄책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영만이 행복했다고 자랑스러웠다고 말해줬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감동과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던 영만을 제가 찾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침묵했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영만의 명예를 되찾아 주기로요. 먼저 그날의 사단장을 찾았습니다. 알아보니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미 80이 넘은 나이에 치매도 조금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찾아갔을 때 사단장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30년 전의 위험은 찾을 수 없었고 그저 하나의 늙은 할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누구시지? 30년 전 선생님 부하였던 박철수입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희미하게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아, 박철수? 그런 이름이 있었지. 그날 폭설 속 산악훈련 기억하십니까? 훈련? 훈련이라 송영만이라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동료를 구하다가 부상당했는데 지시불이행으로 전출 처분 받은 사단장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송영만, 그런 일이 있었나?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는군.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들어보시겠습니까?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그날의 대화를 사단장도 들었어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영만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던 그 대화를요. 하지만 사단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모든 결정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야. 그게 사단장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사과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복수나 응징을 바란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영만의 무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연 씨에게 연락해서 무덤 위치를 물어봤어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원묘지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영만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송영만 1967만 2016 사랑하는 아버지, 영원히. 꽃을 올리고 저는 영만 앞에 서서 경례를 했습니다. 30년 만의 경례였어요. 영만아, 정말 미안했고 정말 고마웠다. 바람이 불어와서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영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내 마음을 알게 됐어.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걸. 그날 무덤 앞에서 저는 영만의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철수야, 그날 산에서 난 너를 구한 게 아니다. 내가 내게 먼저 베푼 마음을 나는 잊지 않았다. 나를 살린 건 내가 먼저 보여준 따뜻함이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전우란 계급이나 나이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서로에게 베푼 작은 친절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그리고 진짜 용기란 위험을 무릅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거라는 걸. 영만은 30년 전 그날 저에게 그런 걸 보여줬던 거예요. 무덤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연 씨에게 전화했어요. 다연 씨, 저도 이제 영만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영만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영만이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런 사람들 덕분에 세상이 따뜻해진다는 걸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우란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도 30년을 건너 마음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영웅은 자신의 희생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위해 기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송영만, 내 평생의 전우.
이제야 내게 제대로 된 경례를 바칩니다. 고마웠어, 영만아. 지금까지 송영만과 박철수 두 전우의 30년에 걸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때로는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그 마음이 30년을 건너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영만이가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